예, 오늘은 12쪽에서 14쪽에 나와 있는 불문법원을 근거로 한 행정법 판례, 사례 적용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법의 불문법원의 일반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친위성실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된다고 했고, 이것들이 현재 행정기본법 법률 안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행정기본법 법률안이 올해 내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법의 불문법원이라고 하면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행정법의 성문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제 불문법원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12쪽 판례,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당이득금 부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에서 3심 항고심 판결입니다. 행정소송의 1심은 구, 2심은 누, 3심은 두로 사건 부호를 붙인다고 아마 다른 시간에 법학 개론 시간 이런 데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이라는 것은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서 쟁점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전자가 붙어 있는 판례는 1년에 한 적을 때는 20, 30개, 많을 때는 4, 5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사자는 원고는 농민이죠. 농민이고 피고는 충청북도 옥천 군수입니다. 옥천 군수가 이 농민에게 부당이득금을 다시 돌려내라 라고 하니까 원고가 그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쌀 보전 직불금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논농사로 인해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쌀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쌀이 과잉으로 남음에 따라서 논농사로서 벼농사 쌀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경우에도 그 쌀농사에 해당하는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농사 보전 직불금인데요. 그래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 원고가 옥천 군수로부터 쌀농사 보전 직불금 1129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282만 8,440원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옥천군에서 일부 농지가 농지 형상이 유지가 안 되고 실제 농사를 안 짓는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 쌀농사 직불금은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농지지만은 정부의 쌀 과잉 생산 방지에 따른 보전 직불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논 형태가 유지돼야 되고 실제 농사를 안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고의 경우에는 사실은 농지도 아니고 농사도 짓지 않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제재를 가하게 돼 있는데 그 제재의 내용은 법령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3조 1항 전문에 의하면은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 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민이 농지의 종류가 필지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회수를 할 경우에는 13조의 2 1항 전반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급한 경우 회수한다. 지급한 금액을. 그리고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정수령 직불금이 있는 경우에 추가 징수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고 법문에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부정수급분, 그러니까 실제 농지도 아니고 농지의 형상도 없고 이미 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농사도 짓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정수급분이 15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전체 쌀농사 보존 직불금은 282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법문에 따르면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법문에 따르면은 이 추가징수금, 부정수급 행위가 있는 경우에 추가징수금의 액수 정하는 것은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실제로 부정수급분에 해당되는 범위는 자기가 등록하고 있는 모든 농지가 아니고 그중 일부만이죠. 일부. 자, 이때 그러면 이 2배의 금액을 그 일부 농지에 해당되는 금액에 2배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법문에 규정된 대로 전체 농지에 대해서 지급한 쌀 보존 직불금액의 2배를 해야 되느냐, 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농민은 부정수급분에 대해서만 공제돼야 된다. 부정수령 직불금에 대해서만. 그래서 부정수령 직불금으로 판정이 난 152만 원의 2배, 약 305만 원 정도만 공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2014년도에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인데 2019년도에 판결을 했어요. 그건 5년이나 걸렸죠. 5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된 것이죠. 원심 판결은 그 부정수급분에 해당되는 분의 2배만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대법원 판결도 원심 판결과 사실은 일치합니다. 부정수급분에 해당되는 것, 즉 일부 농지의 거짓 부정으로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한 직불금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것은 행정법상의 원칙, 즉 행정법의 제재 처분의 원칙에서의 비례 원칙, 그죠?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너무 과잉으로 제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비례 원칙이 지금까지는 행정법의 불문법원의 법의 일반 원칙이죠. 그러나 2명의 대법관은 법문원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법에 도대체 일부 농지로 제한해서 처분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급한 액수의 2배라고 돼 있지 그것이 농지의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을 해석할 때 법문원에 충실하자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법문원의 해석에 있어서 법의 일반 원칙, 비례 원칙을 적용하자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그죠? 2003년도에 접수된 전원합의체 불합격 처분 취소. 불합격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의 3심 2006년도 11월 16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한 3명입니다. 피고는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특허청장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좀 재밌죠. 보면은 원래 변리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였다가 이 상대평가제는 규제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걸 시정해라 라고 해서
변리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바꿨습니다. 1차, 2차 모두. 그래서 특히 1차의 경우에는 합격 기준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경우에 변리사 시험이 합격됐다는 거죠. 그런데 2002년 3월 25일 날 변리사법이 개정돼서 1차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3월 25일 날 상대평가제로 바꾸면서 즉시 시행했습니다. 시행일을 즉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달 이후 5월 달에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종전 합격 기준에 의하면 합격되었을 사람들이 상대평가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탈락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 합격 기준에 의하면은 합격되었을 탈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0대 3으로 결론 나뉘어졌는데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우리 법의 일반 원칙에 설명해서 신뢰보호 원칙 설명한 거 있죠. 그래서 이는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히 이 구법령의 개정되었을 때 경과 규정이 없이 개정 이후 시행 시기까지의 일정한 기간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또 시험 공고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응시를 했으니까 종전의 절대평가가 포기된 상태고 그래서 신뢰 이익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적용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고려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 이익의 침해는 종전 시행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 침해도 적용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이 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의 의견을 보면은 굉장히 더 훨씬 논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한다 해서 정의관념에 맞게 형평의 관념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반대 의견의 논리가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합성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전에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절대평가제를 실시할 때 합격자 수가 증가했거나 그 합격자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했는가? 합격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또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1차 시험의 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아니고 최종 합격자 수가 아니고 1차 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권은 특허청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특히 절대평가제를 계속 실시하고 절대평가제로 실시함에 따른 시험 난이도의 종전 수준 유지, 이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대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관적인 이해관계일 뿐이고 사실상 문제이며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 자격자의 시험인 경우에 법률은 3월 25일 날 개정 즉시 시행됐고 2달 이후에 1차 시험이 시행됐지만은 입법 예고 시부터 따지자면은 시험 실시까지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고 전문 자격자 시험이라면은 이 정도 4개월은 충분하다. 특히 사법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2.4배, 공인의 사과는 2배, 행정고시는 4배에서 5배를 뽑는데 이 변리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는 5배가 넘는 1047명 합격시켰다. 이러면은 그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특히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수 의견의 논리가 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어디서 끌어왔느냐면은 헌법에서 끌어왔습니다. 헌법의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그러냐? 소수 의견은 헌법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제다. 왜 헌법까지 신뢰보호 원칙을 상승시키느냐? 만약에 헌법 문제라면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지 대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함부로 헌법재판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헌법재판소 문제 권한을 대법원에서 함부로 논의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 시점입니다. 시행 시점을 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권자, 즉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하자는 겁니다. 이게 사법 소극주의라는 거죠. 사법 소극. 이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의 논리가 굉장히 논리 정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해서 정의관념에 맞게 당사자들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호해 주는 건 좋지만 적법성, 합법성의 논리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점이 반대 의견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벌써 소송 제목이 좀 여러분들 어렵죠. 배당 2라는 겁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다죠. 민사소송은 가나다로 간다 그랬죠. 1심, 2심, 3심. 한마음 상호저축은행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 이유는 배당을 누가 합니까? 배당을 법원에서 하죠. 법원은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죠. 한 부처죠. 그래서 국가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99년도 4월에 석천건설이 복산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을 대여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죠. 건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채권 최고액 6억 5천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이 건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계속 증감 변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6억 5천만 원까지 그 담보되는 부동산으로 그 채권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건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천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99년 12월에 이 복산상호신용금고가 결국은 나중에 지금 원고로 되어 있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흡수됐죠. 그래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석천건설을 상대로 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 채권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세무서, 그죠? 세금이 체납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세무서가 이 경매 물건에서 자기들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7억 2,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된 이후에 세무서에서 못 받은 세금을 다 합쳐가지고 교부 청구를 한 걸 합니다. 교부 청구. 8억 얼마를 교부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금융기관에서도 원금 4억 8천과 이자 1억 원을 합한 5억 9천만 원의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1순위는 이 건설회사의 임금 채권입니다.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1순위로서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 동래구의 그 지방세가 2순위로 배당이 되고
부산 진구의 지방세와 동네 세무서의 국세는 동순위로서 각각 배당이 됐는데 동네 세무서가 6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결국에 don재당권자인 금융기관은 5억 9천만 원의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지만 3,100만 원 정도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기관에서는 배당 이의 소송이라는 걸 제기했습니다. 배당 이의라는 것은 동네 세무서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후순위 취소되면 그 배당 금액을 후순위인 자기한테 배당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그럼 왜 배당이 잘못됐냐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원래 석천건설에 대해서 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부산진 세무서로부터 체납세액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 유예액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액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석천건설에 빌려준 대출금 채권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경매가 신청돼서 배당이 되면은 자신들이 충분히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무서에서 체납세액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미 체납세액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배당 절차에서 교부 청구를 한 것은 금반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4가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건과 동일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되고 그 견해 표명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뢰를 해야 되고 신뢰에 대한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납세자가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세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은 납세 의무자, 납세자와 조세관청 사이의 관계이지 납세 의무자인 석천건설의 채권자와의 사이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석천건설이 아닌 석천건설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징수유예액에 대한 교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연결되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요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유하였거나 객관적으로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요건을 비춰봤을 때 대법원은 납세 증명서의 발급 과정에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내역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납세 증명서의 제출은 원래 조세 편압을 방지하고 징수를 촉진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돼서는 된 것은 아니다. 원래 용도가. 그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증명서상의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서 금융기관인 원고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세무서의, 즉 국가의 교부 청구가 친위치 기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상이 12쪽과 14쪽의 판례를 설명한 것이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판례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판례 요지를 같이 읽어보는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